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최은자의 눈이 떠졌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규칙적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40년간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나 미용실 문을 열었던 습관이 은퇴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들을 천천히 움직여 보니 옛날처럼 가위질하던 때의 유연함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단단하다.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만져왔던가. 젊은 처녀들의 파마부터 동네 아주머니들의 단정한 컷까지 손끝을 거쳐간 인생들이 수없이 많았다. 어머니, 아침 준비 부탁드려요. 큰 며느리 정미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온다. 은자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달걀을 푸는 동안 문득 자신의 미용실이 있던 골목길이 떠올랐다. 그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상가 건물 1층이었다. 은자 미용실이라고 손글씨로 쓴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던 곳.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그 작은 공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마약 냄새와 함께 살았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손주 민준이의 인사소리에 은자는 현실로 돌아왔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려놓고 빨래를 돌리는 것이 요즘 그녀의 일상이다. 며느리 정미는 직장을 다니고 큰아들 상훈이는 새벽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일이 은자의 몫이 되었다. 처음엔 좋았다.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던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이다. 아들 부부가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은자는 진심으로 기뻤다. 드디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손주를 돌보며 할머니 노릇을 제대로 해보는 것도 행복한 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감사의 말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들이 늘어났다.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라던 며느리의 말은 어느새 청소는 해놓으셨죠? 로 바뀌었다. 아들 역시 엄마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어 라고 하던 것이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다. 미용실을 정리하며 받은 전세금으로 이 집 보증금을 보탰고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은자가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오후에는 손주 민준이의 학원 픽업이 기다리고 있다. 무릎이 아파도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야 하고 설거지와 빨래까지 마치고 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 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자신과 마주친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미용실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꾸려가던 그 당당했던 최은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 고객들에게 원장님이라고 불리며 그들의 머리 스타일을 책임지던 그 시절의 자신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 밤이 되어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은자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본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의 미용실이 있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가게가 되어 있겠지만 그곳에서 보낸 40년의 시간들만큼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그 시절에는 비록 고단했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최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어머니, 할머니라는 역할로만 존재한다. 물론 그 역할들도 소중하지만 왜 자꾸 자신이 지워져가는 기분이 들까?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아무도 진짜 자신을 보지 않는 것 같다. 대화 속에 스며든 변화.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오셨어요? 응, 다녀왔어. 무릎이 많이 아파서. 그래요? 그런데 저녁은 몇 시에 드실 건가요?
민준이 학원 끝나고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정미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다. 은자의 건강이나 컨디션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야 할 일에 대한 확인이 먼저다. 예전에는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사라졌다. 할머니, 제 양말 어디 있어요? 서랍 맨 위칸에 있어. 없는데요? 빨래 안 하셨어요? 어제 빨아서 넣어뒀는데. 손주 민준이와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고마움의 표현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만 늘어간다. 장훈아, 엄마 무릎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비는. 아, 네.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내일 회사 사람들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청소 좀 부탁드릴게요. 큰아들 상훈이조차 은자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어머니의 건강보다는 집안 관리에 더 쏠려 있다. 이런 대화들이 반복될수록 은자는 점점 더 작아져만 갔다. 자신의 목소리가 실제로 들리고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창밖으로 마지막 버스가 지나간다. 은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한다. 장보기, 청소, 빨래, 저녁 준비.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수레바퀴가 내일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은자는 조금씩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미묘해서 자신의 착각인가 싶었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다. 가족들의 말투가 달라졌다. 어머니, 청소는 해 놓으셨죠? 정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던지는 첫 마디였다. 안녕히 계셨어요? 같은 인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라졌다. 은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든 무릎 마사지를 하고 있든 상관없이 정미의 관심사는 오직 집안일의 진행 상황뿐이었다. 그럼 화장실 청소도요? 어제 좀 더러웠거든요. 은자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정미는 화장실로 직행했다. 잠시 후 들려온 것은 짧은 혀차는 소리였다. 은자가 청소를 다시 해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할게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조차 아까운 듯 했다. 은자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정미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닦아내면서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나 싶었다. 할머니, 저녁은 꼭 6시에 준비해 주세요. 민준이의 말투도 어느새 달라져 있었다. 중학생이 되면서 더욱 당당해진 건지 아니면 부모들의 태도를 그대로 배운 건지 알 수 없었다. 예전에는 할머니 배고파요라고 애교를 부리며 말했는데 이제는 마치 명령을 하듯 정확한 시간까지 지정해서 말한다. 왜 6시에? 친구들이랑 온라인 게임 약속이 있거든요. 7시부터 시작해서 먹고 바로 해야 해요. 할머니의 사정이나 컨디션은 안중에도 없었다. 은자가 그날따라 무릎이 유독 아프다거나 장을 보러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하는 건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할머니가 움직여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민준아, 할머니도 사람이야. 좀 더 공손하게. 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6시에는 해주세요. 공손하게 하겠다면서도 결국 요구사항은 그대로였다. 은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언제부터 손주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게 되었을까? 가장 마음 아픈 것은 큰아들 상훈이의 변화였다. 예전에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집안일에 대한 지적만 늘어났다. 엄마, 민준이 학원비 아직 안 냈어요? 이번 달엔 좀 챙겨주세요. 장훈아, 엄마가 왜 민준이 학원비를. 아, 그냥 챙겨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손주의 학원비까지 은자의 몫이 된 것일까? 예전에는 엄마가 도와주시면 정말 고마운데라고 부탁하듯 말했는데 이제는 당연한 일처럼 떠넘긴다.
그리고 엄마,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해 보여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상훈이가 말하는 어수선함이란 은자가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독서용 돋보기와 혈압약, 그리고 무릎에 붙이는 파스 한 장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보기 싫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흔적을 남기는 것조차 민폐라는 듯한 말투였다.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는 더욱 냉담했다. 가족들은 서로의 하루 일과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만 은자에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 별거 없어. 그런데 민준아, 수학 성적 어때? 괜찮아요. 다음 시험에서는 더 잘할 거예요. 그래, 열심히 해라.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은자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아무도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 설사 은자가 먼저 말을 꺼내도 대답은 건성이었다.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아, 그래요? 무릎이 많이 아파서. 응, 상훈이의 대답은 여기서 끝이었다. 많이 아프세요? 어떻다고 하던가요? 그 같은 후속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마치 은자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했다. 이런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은 예전의 기억들이었다.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 정민은 정말 다정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그때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느껴졌다. 은자 역시 가족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고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만 늘어갔다. 은자가 해주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밤이 되어 혼자 방에 앉아 있으면 은자는 자신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져 가는 것을 느낀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오히려 외로움만 더 크게 느껴진다. 혼자 살 때는 적어도 자신이 주인이었다. 아무도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았고 아무도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미용실 고객들은 원장님이라고 불러주었고 동네 사람들은 은자 씨라고 불러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집안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이름도 개성도 감정도 없는 존재처럼 취급받고 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은자는 생각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족과 함께하는 삶일까? 아니면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사는 것일까? 점점 구분이 안 되기 시작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것은 몇 달 전부터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려니 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았다.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어졌고 오래 서 있기도 어려워졌다. 병원에 가봐야겠어. 은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무릎이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미의 첫 반응이었다. 마치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과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엄마, 그냥 파스 붙이시고 좀 참으세요. 요즘 병원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상훈이 역시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은자는 자신의 기초연금으로 병원비를 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시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정미의 이 말이 은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의 건강보다는 집안일이 더 걱정된다는 뜻이었다. 결국 은자는 혼자 병원에 갔다. 정형외과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더 늦으면 걷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술이요? 관절경 수술인데 그리 큰 수술은 아니에요. 하지만 전신 마취를 해야 하고 입원도 며칠 해야 합니다. 은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수술도 수술이지만 그동안 집안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수술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역시나 가족들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니었다. 수술이요? 언제요? 다음 주 화요일이래. 그럼 그 주는 집안일을 못 하시겠네요. 정미가 한숨을 푹 쉬었다. 시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숨이 아니라 불편함을 예상하는 한숨이었다. 엄마, 수술 꼭 해야 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의사가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래도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상훈이의 말에서 은자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수술 전날 밤 은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전신마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70이 넘은 나이에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두려움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걱정하고 함께 결정하고 서로 위로해줬다. 괜찮을 거야, 은자야. 나도 함께 갈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가족들이 있어도 혼자였다. 수술 당일 아침 은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물도 마실 수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냉장고에 붙여놓은 메모를 확인했다. 아침 달걀 프라이 김치찌개, 저녁 돈가스 샐러드, 민준이 도시락 참치주먹밥. 어젯밤에 정미가 써서 붙여놓은 것이다. 수술을 받으러 가는 시어머니보다는 식단 관리가 더 신경 쓰였던 모양이다. 어머니, 병원에는 혼자 가셔도 되죠? 응. 그럼 우리는 일 끝나고 저녁에 갈게요. 상훈이도 정미도 바쁘다는 핑계로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은자는 택시를 타고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간호사의 질문에 은자는 당황했다. 집에 있어요.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한데요. 그냥 제가 할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은자의 서명을 받았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향하는 길, 복도는 유독 길게 느껴졌다. 다른 수술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서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수술이 잘 될 거라고 격려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은자는 혼자였다. 70이 넘은 나이에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을 앞두고 혼자 수술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수술대 위에 깨달음.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마취가 시작되면서 의식이 흐려져가는 순간까지 은자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무엇인가? 혈관에 마취제가 들어가면서 의식이 사라져가는 동안 은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절, 두 아들을 키우며 보낸 세월, 미용실에서 일하며 꾸려온 살.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떠오른 것은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은자는 잠시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머리는 무겁고 어지러웠다. 수술 잘 끝났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은자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환자들 옆에는 가족들이 앉아 있었지만 자신의 침대 옆은 비어 있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신다고 하셨나요? 저녁에 온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마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닐 것이다. 혼자 수술받는 고령 환자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이틀 후 퇴원하던 날 상훈이와 정미가 함께 왔다. 하지만 그들의 첫마디는 은자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 언제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의사가 일주일은 무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주일이요? 그럼 그 동안은 어떻게 해요? 정미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는 동정심보다는 집안일이 밀릴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은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릎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다. 수술대 위에서 느꼈던 그 처절한 외로움이 다시 밀려왔다. 자신이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은 하루였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구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울 수 있구나. 그날 밤 은자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은자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가족들의 재촉에 못 이겨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다. 의사는 한 달간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집안이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빨래를 널고 나서 은자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다. 무릎이 욱신거려 잠이 오지 않던 차에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상훈이와 정미의 대화 소리였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고요한 밤이라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진짜 답답해. 정미의 목소리였다. 평소보다 훨씬 솔직한 어조였다. 뭐가? 어머니 때문에. 우리끼리만 살면 훨씬 편할 텐데. 은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맞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상훈이의 대답이었다. 은자가 가장 믿었던 아들의 목소리였다. 친구들 보면 다들 시부모님들 요양원에 보내고 자유롭게 사는데 민준이도 할머니 눈치 보면서 생활하고 있고. 은자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귀를 더 기울였다.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서. 하지만 더욱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불만이었다. 어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해.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친구들 초대하기도 눈치 보이고. 요양원이 답이긴 한데 어떻게 꺼내지?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동안 은자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솔직히 집안일도 어머니 스타일대로만 하시잖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고, 요리도 옛날 방식이고, 청소도 우리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어머니 물건들 때문에 집이 더 어수선해 보여. 약들, 파스들, 돋보기들. 민준이 친구들 와도 할머니 때문에 어색해하더라. 은자는 숨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가족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담이었다는 것.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불편함이었다는 것. 그런데 어머니 연금이랑 그런 건 어떻게 해? 솔직히 그것도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잖아. 상훈이의 말에 은자는 더욱 절망했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이지.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셔도 연금은 그대로 나오잖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손주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준이도 요즘 할머니에 대해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친구들 집에는 할머니가 없어서 자유롭다고. 자기만 할머니 때문에 눈치 보면서 산다고. 그래? 민준이가? 응. 친구들이랑 게임할 때도 할머니가 시끄럽다고 하시면 어쩌나 걱정하고. 친구들 데려오기도 부담스러워해. 은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손주마저 자신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 자신이 민준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도 요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해. 친구들은 다 배달 음식 시켜 먹는데 자기만 할머니가 해주시는 옛날 음식 먹는다고. 대화는 더욱 적나라해졌다. 요양원비 알아봤어?
응, 생각보다 비싸더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어머니 연금이 얼마나 나와? 기초연금이랑 합쳐서 8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지.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우리 자유도 생기고,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어울리시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맞아. 어머니도 여기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하면 더 건강하실 거야. 은자는 그들이 자신을 설득시키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을 마치 은자를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아팠다. 솔직히 어머니가 우리 결혼 초기부터 함께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적응하기가 힘들어. 나도 그래. 우리만의 가족 시간이 없어.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어머니 눈치를 봐야 하고. 그리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어머니가 더 나이 드시면 치매나 이런 것도 올 수 있잖아. 그럼 더 힘들어질 텐데. 맞아. 미리 요양원에 적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내일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볼까? 어떻게? 요양원 견학이라도 가보시라고. 분위기 파악하시라고. 은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았다. 하지만 이미 들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수십 년간 이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도 두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어려울 때 전세금도 보태줬고 손주가 태어나자 기쁜 마음으로 육아를 도왔다. 함께 살자고 했을 때도 진심으로 기뻤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노후를 꿈꿨다. 손주와 함께하는 시간들, 며느리와 나누는 일상 대화들, 아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들. 모든 것이 행복할 줄만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부담이었다.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참아야 하는 존재였다. 경제적 도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사는 존재였다. 그날 밤 은자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분노도 있었다. 어떻게 자식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나? 며느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자신이 낳고 기른 아들이 어떻게? 서러움도 있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큰 것은 깨달음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새벽 5시 평소처럼 잠에서 깨어난 은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짐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곳에서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만의 삶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그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면서도 은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가 왔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더 이상 맞춰주지 않겠다. 이제는 정말로 나 자신으로 살겠다. 그날 밤의 충격이 가라앉은 후 은자에게는 놀랍도록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더 이상 가족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그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었다. 결정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떠나는 것. 하지만 어디로 갈 것인가가 문제였다. 은자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여행 팸플릿을 꺼냈다. 10년 전 미용실 단골 고객이 준 것이었다. 남해 바닷가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바래져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설레게 했다. 원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나중에 시간 나시면 꼭 가보세요. 바다 보면서 살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때는 그저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간직하고 있던 꿈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그저 최은자로 살아보고 싶다는 꿈. 다음 날부터 은자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남해 지역의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고 은행에서 예금 잔고를 확인했다.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집을 정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다. 가족들은 은자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평소대로 집안일을 하고 평소대로 말수 적게 지내는 은자를 보며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더 조용해진 것을 다행스러워하는 눈치였다. 어머니가 요즘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참 편해졌어. 정미가 상훈이에게 하는 말을 들으며 은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자신이 조용히 있으면 편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작 자신이 떠나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안 해보는 사람들. 은자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남해에 내려가서 살 집을 구하고 서울의 집은 정리해야 했다. 40년 동안 모아온 살림살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였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다면 그때가 기회일 것 같았다. 일주일 후 은자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 남해로 향했다. 가족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언제 돌아오세요? 내일 저녁에. 그럼 저녁은 어떻게 해요? 역시나 정미의 관심사는 저녁 준비였다. 배달시켜 먹으라. 버스에 몸을 맡기고 남해로 향하는 동안 은자의 마음은 설렜다. 언제 이렇게 떨려본 것이 있었나.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구나. 남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바다를 본 순간 은자는 눈물이 났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부드럽게 들려왔다. 이런 곳이 정말 존재했구나. 부동산을 통해 몇 군데 집을 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원룸부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까지. 예산에 맞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요즘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의 말에 은자는 놀랐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네, 자식들한테 눈치 보기 싫다고 내려오시는 분들. 여기서는 아무도 간섭 안 하거든요. 각자 자기 인생 사시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은자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 자신처럼 새로운 삶을 택한 사람들이 있구나. 마지막으로 본 집은 바다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방 2개의 마당이 있고 2층 베란다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다. 이전 세입자도 서울에서 오신 70대 할머니셨어요. 5년 살다가 건강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임대료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었다. 여기서 살면 경제적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 같았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여기서 살고 싶다. 이 바다를 매일 보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싶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은자의 마음은 남해에 머물러 있었다. 똑같은 집안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견딜만 했다. 어머니, 친구분 어떻게 지내세요? 상훈이가 드물게 물어봤다. 잘 지내더라고. 어디 사시는데요? 남해에 남해요?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혼자 살아. 자유롭게. 상훈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은자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혼자 살다니 외롭지 않나? 하는 호기심 같은 것.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저녁 식사 후 상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우리가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뭔데? 요양원 견학 같은 거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정미도 거들었다. 요즘 요양원들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대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은자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엄마, 그래도 한번 보시기만. 갈 곳이 있어. 상훈이와 정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갈 곳이요? 남해에 집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할 거야. 폭풍 같은 반응. 가족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남해요?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요? 엄마, 너무 갑작스러워요.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은자의 결심은 단단했다. 40년 동안 미용실 하면서 모은 돈으로 충분해.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려워. 이미 다 해본 일이잖아. 그래도 나이가 나이? 내가 몇 살인지 너희들이 더 잘 알잖아. 그래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니야? 상훈이가 당황했다.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들었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나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지 다 들었어. 침묵이 흘렀다. 정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언제요? 다음 주 토요일.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40년간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챙기니 많지 않았다. 추억이 담긴 사진 몇 장, 꼭 필요한 옷까지,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개. 나머지는 모두 두고 가기로 했다. 어머니가 쓰시던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써. 없으면 버리든지. 은자에게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물건들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싶었다. 이사 가는 날 가족들은 배웅하러 나왔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나름의 작별 인사였다. 어머니, 가끔 연락드릴게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연락이 올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남해의 새 집에서 맞은 첫 번째 새벽이었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은자는 집 앞 산책로로 나갔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산책로에는 은자처럼 일찍 나온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서로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아, 그러시구나. 여기 좋으실 거예요. 저도 부산에서 3년 전에 왔는데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만인가. 서울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을 만나도 인사만 하고 지나쳤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따뜻했다. 남해에서의 일상은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침에는 바다 산책으로 시작해서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오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거나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처음에는 할 일이 없어서 답답했다. 서울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살았는데 갑자기 자유로워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여유로움이 좋아졌다. 아무도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무도 자신의 시간을 빼앗아가지 않는다. 정말로 오랜만에 최은자로 살고 있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은 은자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나도 며느리랑 안 맞아서 나왔어. 자식들이 요양원 보내려고 해서 먼저 도망 나왔지. 혼자 살아보니 이게 천국이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니 마음이 편했다. 누구도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줄 뿐이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은자는 확신한다. 이곳으로 온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난다. 아무도 자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지 않는다. 가끔 서울의 가족들이 생각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안도감이 더 크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이상 남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바다를 바라보며 은자는 다짐한다. 이제는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겠다고. 남은 생은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삶이다. 70이 넘은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기 시작하는 것 같다.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은자는 미소를 짓는다. 오늘도 최은자의 하루가 시작된다. 오늘의 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